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의 발전과 문화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그리스트교가 로마 사회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실용적인 로마 문화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스트교의 성립과 전파. 그리스트교는 이름 그대로 크리스트에 의해 시작된 종교입니다. 크리스트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또는 한자로 음역하면 기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트는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의미하는데요. 그 구원자를 예수로 보는 것이죠. 예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는데요. 예수는 유일신 여호와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전 인류의 구제를 지향하였습니다. 즉, 유대교에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을 배격하였죠. 이렇게 예수가 유대교를 배격하는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니 유대교의 사제들은 그런 예수가 싫었겠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요. 이 유대교 사제들이 예수가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고 고발하여 결국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사이에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믿음이 퍼지게 되었고,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신약 성서가 편찬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는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군역을 기피한다는 이유였죠. 당시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숭배하기도 했죠. 이런 분위기니 죽은 황제를 신으로 승격시켜서 모시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크리스트교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과 같이 콜로세움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 잡아먹히게 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보고 신앙을 지키면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5층까지 총 10km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는 갈수록 신도들이 계속 늘어갔고요.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어 교리를 정리했는데요. 여기서 공의회란 종교회의라는 뜻입니다. 주로 크리스트교의 회의를 의미해요. 이때 회의 결과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론을 정통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시의 회의 주제는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이런 거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신의 아들 예수는 신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다 라고 했는데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한 거죠. 참고로 아리우스파는 로마 바깥으로 나가서
게르만족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고, 이후 크리스트교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며 유럽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아까 그리스 신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따온 곳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실용적 분야에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 필요한 법률, 건축 등이 발달했죠. 여기서 우리가 로마의 도시를 복원한 모습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팀가드 도시를 살펴보자. 팀가드엔 동서와 남북으로 각각 13개의 거리가 놓여 있다. 곧게 뻗은 거리들은 같은 길이로 평행선을 그리기 때문에 행인이나 수레의 통행이 쉽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선문으로부터 중심가를 따라 오르다 보면 도서관과 시장이 나타난다. 공공광장 주변엔 신전이나 법원 같은 덩치 큰 건물들이 서 있고 광장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 공중 목욕탕들은 쾌적한 시설을 갖추었다. 벽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바닥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했다. 온수탕과 냉수탕은 물론 전기 사우나까지 있었다. 계속해서 법률의 발전을 볼게요. 여기서 다루는 법률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운 평민권의 신장 과정에서 발전한 법률 말고 로마 제국이 확장함에 따라서 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12표법으로 관습법이 성문화된 것이 밑바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건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너무 많이 팽창하자 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는 만민법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모든 법을 다 집대성해서 로마법 대전, 자기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법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건축 분야를 볼게요. 먼저 아피아 가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되는 곳도 있을 정도예요. 예, 정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상도를 보시면 이렇게 마차가 다녔죠. 지금 도로랑 거의 다를 바가 없네요. 그쵸? 이 도로는 이렇게 만들었대요. 보시면 6m 정도 너비로 흙을 퍼내요. 그리고 그 안에 큰 돌멩이에 흙이나 모래를 섞어서 도로의 가장 아래층을 만들고 그 위에 자갈에 석회를 섞고 두드려 단단하게 다진 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돌을 빗물이 잘 빠지도록 가운데가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생각보다 정교하죠. 그리고 식수 공급을 위해 건설된 수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교로 과연 어떻게 먹는 물을 공급했냐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상류에 깨끗한 물을 쭉 밑으로 흘려보내서 공급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건 선생님이 저 가운데 있는 아치 모양 있잖아. 저건 대체 돌로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만들었대요. 나무 틀로 아치 모양을 세운 다음에 나무 틀 위에 돌을 올려서 쌓아요. 그리고 완성되면 나무 틀을 빼내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게 안 무너지고 지금도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는 콜로세움입니다. 선생님이 콜로세움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도 로마시의 명물로 자리 잡은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 최대의 원형 극장이었다. 여기에서 황제들은 대중에게 무료로 선보이는 다양하고도 정교한 쇼를 연출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안정된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검투국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콜로세움에서는 어떤 쇼가 펼쳐졌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들이 발견된다. 이건 곰의 앞다리 위쪽의 뼈입니다. 그리고 이건 곰의 위아래 송곳니고요. 이거는 늑대 다리뼈입니다. 이것들은 사자나 표범의 뼈인데요. 발등뼈 하나하고 발가락뼈 2개죠. 코끼리와 기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뼈도 발견됐다. 황제는 제국 곳곳으로부터 다양한 맹수들을 들여와 검사들과 싸우게 했다. 그리고 다채롭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선사해서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도록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경거리는 해상 전투를 표현한 쇼였다. 물로 가득 채워진 경기장에서 전함에 탄 검투사들이 서로에 맞서 싸웠다. 콜로세움의 좌석은 사회 계급별로 나뉘어 있다. 경기장에서 제일 가까운 바닥층은 원로원 의원들의 좌석이다. 그 뒤는 기사들, 그 다음은 평민의 순이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맨 위층 좌석만 허락되었다. 황제의 좌석은 그 사회적 지위를 감안 제국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원형극장 안의 다른 좌석과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콜로세움은 그 당시의 정치 체제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맨 위에 황제가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사회였습니다. 콜로세움의 좌석 배정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위계 질서를 인식시키는 단순하고도 실용적인 수단입니다.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다. 그의 좌석은 특별히 콜로세움의 앞열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관객이 황제를 잘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한 것이다. 황제가 원형극장에 입장하면 관객은 모두 일어서서 크게 환호하며 그를 맞이한다.
패배한 검토사의 운명은 황제에 의해 좌우됐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면 그 검토사는 살아남고 밑으로 향하면 그 즉시 죽음을 뜻한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을 가진 황제는 이제 생사를 관장하는 신처럼 숭배되며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지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서도 광활한 제국을 지배하는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선생님은 이 콜로세움에서 수중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콜로세움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 했네요. 그 밖에도 개선문, 공중 목욕탕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당시의 건축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만들었대요. 저 밑에 불을 계속 지펴가지고 물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었대. 와,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목욕탕이랑 별반 차이 없네요. 그쵸?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분야에 있어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이 있었어요. 문학 작품은 키케로의 산문과 베르길리우스의 시가 유명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이 키케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자면, 키케로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자 문학가입니다. 31세 나이에 재무관에 선출됐어요. 그리고 법무관을 거쳐 집정관까지 역임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자, 1차 삼두정치 때 공화정을 끝끝내 고수하다가 정치적으로 소외됐고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서로 다퉜을 때는 또 폼페이우스 진영에 가담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카이사르가 그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 2차 삼두정치 때는 안토니우스를 탄핵하려다가 결국 안토니우스에게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키케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라인도 잘못하고 불우한 그런 인생을 보냈는데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길이 남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가 쓴 라틴어 산문은 고전 라틴어의 표본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 우리 이제 서양의 고대사를 다 다루었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렇죠, 중세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